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라고 여쭤보기 좀 힘들 정도로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약간 선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지수가 하락 반영된 후에 미국이 약간 안정되고, 그때 야간 선물은 좀 상승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S&P 500은 좀 조정 중이고, 나스닥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하락 반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등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너무 악재가 팽배합니다. 악재가 팽배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만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투심이 완화될 수가 없겠죠. 투심이 악화된 상태다. 거기에 이제 누적된 매물대들이 반대 매매 등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하기 어렵다. 강했던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갭 하락을 합니다. 갭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 하락은 끝이 아닙니다. 예,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하락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지지선까지는 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제 포인트로 삼으려고 해요. 요런 걸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단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버스는 언제 청산할지 좀 보겠습니다. 인버스를 청산하면서 달러 인버스라던가,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코스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데로 다시 이동을 해야겠죠. 비중 확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노리고, 반등 이후에는 다시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 해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투자라서 그냥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리스크 해치를 하기 위해서 항상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런 투자를 한다. 제가 이런 투자를 하는 걸 또 뒤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행보박스를 이탈했잖아요. 요거는 정말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까지 갭 하락을 지켰어요. 이거는 작정을 한 거죠. 여기서 그 외국인 기관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용에 대한 좀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은 외국인 기관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온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다, 이런 기사들만 도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 매매를 노리고 좀 매물의 순환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경기가 망할 거니까 빨리 내놔. 근데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가져간다는 게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공매도건 매물이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완벽한 저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바로 V자 반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점에 온 다음에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점은 다가오고 있다. 저점은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코로나 때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하락이 심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높은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하락이 끝이 아닙니다. 갭 하락을 했잖아요.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지선을 깨는 갭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게 약간 투자의 기준봉에서 갭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시장을 봤어요. 사실 아침부터 시장을 보진 않았어요. 갭 하락을 한 건 알았습니다. 갭 하락을 한 건 알았죠. 장초에 봤으니까. 갭 하락을 한 이후에 문득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쯤 될 거예요. 그래서 왠지 공매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게 하방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시장 조성자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업틱룰을 예외로 하는 거. 그래서 보면 항상 공매도의 흐름입니다. 여기 현재 호가 바로 윗 호가에 이렇게 길게 걸어 놓습니다. 매물대가 완전 많이 쌓이게.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이 전부 다 코스피 코스닥 대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매도로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코스피는 미미하지만 그 외국인이 매도로 나오고 기관이 매수로 뜨죠. 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뜹니다. 이상하죠. 하락하고 있는데 왜 매수로 뜨지? 라는 생각이 들죠. 요런 겁니다. 이렇게 공매도로 받쳐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밑에서 물량을 받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받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키움 투자 복귀나 아니면 장중에 호가창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 호가가 내려가잖아요. 그 계속 매도가 돼서 그럼 얘들을 그대로 밑으로 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탱크를 전진하듯이 내려가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즉 밑에 물량을 받기 위해서 매도벽을 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투심을 악화시키고, 왜냐하면 얘들아 못 올라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 매물대 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가진 종목을 팔기 위해서 지금 요 호가창에 들어갔을 때 요거를 보면 섣불리 여기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100주를 걸면 63만 주 뒤에 100주가 걸리는 거예요. 63만 주가 언제 이게 팔려? 라고 하면서 시장가로 던지게 됩니다. 요거는 심리적으로 바로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해서 호가창에 들어온 거잖아요. 호가창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좋아, 팔겠다, 사겠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또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데 파는 사람 많네 하고 사겠어요? 밑에 걸겠죠. 약간 이게 투심이 악화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럼 어디서 걸겠죠? 73만 주가 있는데 이 밑에 걸까요? 아닙니다. 요 바로 위에 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대가 또 모이는 거예요. 약간 요렇게 가두리 해놓고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물량을 흡수하면서 공매도도 상환하고 그러겠죠. 이게 좀 있으면 반등한다라는 그런 매수는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꽤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똑같이 계속 보시면 알 거예요. 약세장에 오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패턴이라 한번 공유 드려봅니다. 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예전에 코로나 폭락 때 그 직전 고점으로부터 43.9%가 떨어졌습니다. 43.9%의 하락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고점 대비 32.76%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 코로나 위기 때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낙하 구간에 왔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 때도 자유낙하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약간 요렇게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죠? 1900까지, 1880에서 1900 사이까지 자유낙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코스피 4000 간다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되돌림 두 번째입니다. 상하방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단 밴드는 4000, 하단 밴드는 18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4000을 못 가고 떨어졌는데 이제 하단 밴드는 1880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가더라도 금방 복구한다. 가더라도 금방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때 거의 V자 반등했죠. 근데 지금의 하락은 V자 반등을 담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금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건 금융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요거는 좀 급반등은 어렵고 반등을 하더라도 약간 요런 식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완벽하게 복귀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일매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왜냐하면 요만한 악재에도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금융 리스크도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러시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된다. 그 차이점이 존재하죠. 그 여기는 고가권에서의 하락이고 여기는 저가권에서의 하락입니다. 약간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매물대가 다르겠죠, 서로 매물대가. 그리고 금융 악재랑 시스템 리스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예전에 코로나 때 하락과 지금 하락은. 자, 외국인이 전 굉장히 많은 규모의 매도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간략하게 다시 공유 드립니다.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매도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방향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외국인 역대급 매도 이후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이건 코로나 때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그거는 너무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예시가 될 수 없어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2011년 외에는 웬만하면 다 상승했어요. 근데 2011년도 조금 더 가니까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고 상승을 시작해서 지속 상승했었죠, 시장이. 그래서 외국인이 큰 매도를 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 뉴스에 그게 나와야 돼요. 외국인 역대급 매도, 뭐 역사적으로 몇 번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대폭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러시아 리스크 이런 게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같습니다. ETF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 지금 E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방향성에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고 있죠. 이런 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비단 저만 합니까? 외국인 기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방으로 방향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ETF 시장이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건 여기서 보였죠. 예. ETF 시장 순자산 총액입니다. 사람들이 ETF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럼 ETF가 어떤 게 있죠? 웬만하면 지수 ETF에 많이 투자하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 QQQ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테마주 ETF도 있고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군중심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하락하니까 인버스에 다 투자하고 상승하니까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하락 폭이 예전보다 두세 배가 진폭이 커져 버린 겁니다. 그게 정말 여실하게 드러났던 게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라든가 기간 투자자 혜택 강화라든가 등 증시 컨티니언시 플랜이 가동될 수 있을 증시 컨티니언시 플랜이 가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슬슬 당국에서 움직임을 보이겠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월, 12월에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파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미 드러난 패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빅 스텝을 한다. 왜? 경제 지표가 나아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반등세를 보이겠죠. 그 반등이 영속적인 반등을 이루진 않을 겁니다. 자, 저는 보유한 현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러 인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들어갈 예정인데요. 좀 데일리 트레이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진득하게 오래 가져가는 스타일이지만 이제는 종목이라든가 그 개별 종목, 그 다음에 ETF에 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공유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공유 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리면 바로 따라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걸 좀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이때 이렇게 투자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도 지금 지속 확대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내년 글로벌 경제가 2.5% 성장해서 2.0%로 하향 조정했답니다. 이걸 왜 이제 와서 하향 조정할까요? 이런 게 되게 웃긴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예요. 왜 메리츠 증권은 그 증시가 32%나 하락하고 있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남들 다 금리 인상하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우울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치 뭐 현인이 된 마냥 2.0%로 하향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예,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강 사이클을 이어갈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하강 사이클이 아니란 거잖아요. 얘들 딴에도 또 시점을 제한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승한다라고 칠게요. 그럼 언제부터 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2022년 하반기입니다. 곧 상반기가 다가와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라는 겁니다. 경기는 그 주식시장은 경기에 6개월을 선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뒤면 언제죠? 중반기입니다. 중반기. 이 말이 맞다면 메리츠 증권이 한 말이 맞다면 지금이 바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연저점 붕괴됐지만 주식시장 반전은 연말에서 내년 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은 크레센도, 굳이 크레센도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점점 강하게. 긴축 정책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침체밖에 답이 없다는 슬픈 결말을 예감한 것. 결말이라고 하네요. 지금 침체는 웬만하면 다 반영돼 있죠.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예상했던 금리 인상보다 더 큰 폭을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갈 거고 그 다음에 하락폭도 오래 가는 거죠. 긴축의 기간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의 기간이 좀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시장이 쭉 하락해서 지금 하락하는 속도면 야 좀 있으면 뭐 1800도 깨고 1300도 깨고 코로나 저점도 깨고 주식시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둘러보면 그러진 않았습니다. 역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를 예측할 때 내 그 촉과 감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과거 사례를 대비해서 그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미래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임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달러를 더 산다. 제가 이런 기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루려고 했지만 IMF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금융위기 때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정부랑 뭐 교과서는 뭐라고 했냐면 IMF의 주 원인은 국민의 과소비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고 언론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뉴스를 내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달러를 더 산답니다. 지금 달러 상승 이유가 우리 국민이 베팅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지금 당국이랑 대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스무딩 오퍼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뭐 다 나름 생각이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항상 뒤늦은 대처를 하니까 그분들은 실제 투자도 하지 않고 잘 모르는 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야, 나라님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빨리 듣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한전 적자 대기업의 분담. 이거 한전 제가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산 한전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기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세를 인상한다는 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요겁니다. 예. 그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는 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하락하는데 한국전력만 상승하고 있었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이제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